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100만 년 만에 방송을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남짓 쉬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2시간이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독이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띵 하거든요. 혹시 방송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00만 년 만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신나게 달리고 있었던 미국 증시가 제가 복귀하자마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씁쓸한데요. 어제 시장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 마켓 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한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의 수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상승 추세를 지켜낸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유는요.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다란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특히 아마존이 마이너스 2.21%, 테슬라가 5.65%나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3.70% 떨어지면서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기술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근거를 보여드리면요. 어제 목요일날 발표됐던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요. 미국 경제의 둔화입니다. 즉 리세션이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또 다른 경제 지표에 따르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리세션의 가능성이 조금 더 감소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8월 17일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이 발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는 23만 4천 건입니다. 따라서 예상치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물론 전주 22만 8천 건에서는요. 4천 건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붕괴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모습을 반영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계속 청구 건수는요. 전주에 185만 9천 건에서 186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예상치였던 187만 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됐던 두 가지 수치, 첫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두 번째 계속 청구 건수, 두 가지 모두 시장의 예상시에보다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튼튼하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하락했던 것은요. 그동안 너무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근거가 더 있는데요. 바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입니다. 방송을 쉬는 동안 시장의 폭이 너무나 많이 넓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500대 기업,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무려 71.37%가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추세,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 역시 아직까지 74.15%가 장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수치가 50 이하 47에 머물러 있는데요. 중립입니다. 따라서 공포감에서는 약간 벗어났으나 아직까지 시장이 탐욕을 부리지고 있지는 않다.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스 지수 잠깐 보시죠.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빅스는요. 현재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17.12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AII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시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설문조사에 참여한 51.6%의 투자자들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 중에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투자자의 비율은 23.7%로 감소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양호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불과 일주일 전에는 42.5%만 상승을 점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주온 탑 18이 미주온 탑 19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 종목이 추가가 됐죠. 일단 어떤 종목이 추가됐는지 이 부분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온 탑픽 업데이트는 2024년 8월 23일 오늘 날짜로 변화가 됐고요. 미주온 탑픽 리스트에 우버가 다시 포함되면서 미주온 탑 18은 미주온 탑 19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제가 1시간 전에 미주온 멤버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우버 주식이 다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펀더멘탈이 향상됐다. 특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강력했던 2분기의 어닝 실적.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P 레이팅과 피치에서 동시에 투자 등급으로 상향 평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BYD 그리고 GM 크루즈와의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우버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자율주행 쪽에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일단 8월 18일 한 일주일 전이죠. S&P에서 우버 주식을 투자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금요일에 우버의 지속적인 수익 성장을 이유로 우버 테크놀로지의 신용 등급을요, 투자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S&P는 성명에서 우버의 주요 채권 등급이 최고 정크 등급이었던 BB 플러스에서 최저 투자 등급인 BBB-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더 많은 투자자가 채권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S&P에 따르면요, 우버는 2024년 올해는 약 59억 달러, 내년 2025년에는요 76억 달러의 주요한 수익 척도인 삼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S&P는 또한 우버가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차입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등급 신용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크게 사는 것 같습니다. S&P는 또한 우버의 재무 규율과 현금 흐름이 인수합병의 자본을 사용하고 주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투자처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된다. 이렇게 지금 S&P 글로벌 신용평가가 밝혀준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경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피치였습니다. 전 세계에는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S&P고요. 두 번째는 무디스, 세 번째는 피치인데요. 이번에는 피치에서 투자 등급으로 우버를 상향평가했다. 굉장한 소식이 연달아 발표가 됐거든요.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즈는요. 화요일에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시장에서의 회복력,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확장, 세 번째 보수적인 재무 정책 등을 이유로 해서 우버 테크놀로지의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피치는 화요일 성명에서 우버의 주요 채권이 투기 등급보다 2단계 높은 BBB 등급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BBB 등급은 회사의 부채가 투자 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피치는 또한 차량 공유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음식 배달 사업의 성장, 식료품 배달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진출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선택받은 공급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버다. 그리고 경쟁업체와 차별할 수 있는 점이 우버의 최근 등급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치 역시도 우버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는 차량 공유 그리고 음식 배달을 넘어서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며 소비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피치에 따르면요, 우버의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에비타 레버리지 목표인 2배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2024년 올해 우버의 에비타 레버리지 비율은 약 1.5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나왔다. 그 얘기는요, 수익에 비해서 레버리지, 즉 부채가 굉장히 적은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2024년에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에비타 수익에 비해서 부채가 1.5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한다면 2년도 걸리지 않아서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기업이 우버다. 따라서 투자 등급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우버의 호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제 GM 크루즈 그리고 우버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대형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우버 테크놀로지와 제너럴 모터즈의 크루즈는 단연간의 파트너십에 합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회사는 내년부터 우버 사용자에게 무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굉장히 커다란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버는 한때 자율주행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소모를 줄이고 차량 호출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 등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2020년에 자율주행 사업부를 매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버는 다른 자율주행차 개발사의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이죠. 구글 소유의 웨이모와 제휴해서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를 통해 우버의 사용자에게 무인 차량 서비스 또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버고요. 웨이모는 약 7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일하게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요금을 징수하는 회사입니다. 우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로보택시의 등장이 차량 호출 대기업의 비즈니스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코스로샤이는 이 어닝콜에서 AV 플레이어, 즉 자율주행 개발 기업들은 우버를 이용할 때 훨씬 더 높은 활용도를 경험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꽤 긴 하이브리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승자 독식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즉 테슬라 혼자 모든 시장을 독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컨퍼런스 콜에서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요,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을 대규모로 배포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차 업체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생태계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이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고요. 참고로 6월 분기에 우버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한 건수는요, 화물 서비스 스타트업 와비뿐만 아니라 웨이모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6배 증가했다. 물론 아직까지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2분기 보고서에 또 다른 주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거대 전기차 업체인 BYD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단연간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10만 대의 새로운 BYD 전기차가 우버의 주요 시장에 걸쳐 우버 플랫폼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는 2040년까지 차량의 전기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버의 중요한 승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큰 승리는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호출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된 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한 BYD는요, 2020년대 말까지 최고의 전기차 판매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유럽에서 수십억 유로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BYD가 세익 모터즈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YD는 세익에 비해서 낮은 EU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지금 EU 관세를 보시면요, BYD는 17.4%에 불과한데 세익 모터즈는 38%거든요. 따라서 BYD의 유럽 진출에 굉장히 좋은 징조가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현재 BYD와의 전기차 파트너십은 우버에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횡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BYD는 최근 13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대단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모델 3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최신 모델 BYD C에는 최초로 지붕에 장착된 라이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BYD는 또한 최근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 등 중국의 7대 도시에서 레벨 3, 레벨 4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모델을 운행할 수 있는 정부 허가를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도 BYD의 발전이 굉장히 예측이 된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우버는 유럽에서의 자율주행차 야망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를 손에 넣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우버 주식의 펀더멘탈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레이팅이 지금 5점 만점에 4.73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D+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PE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70.46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70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성장률을 적용하면 PEG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PEG는 0.74로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1.0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세에 비해서 PE 레이쇼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성장률을 잠깐 보시면요. 매출 성장률만 보시면 우버의 성장 추세가 엄청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1년 동안 우버의 매출은 14.4% 증가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6.26%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의 성장 추세는요. 굉장히 멋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수익은 과거 1년 동안 857%나 증가했고요. 향후의 1년 동안도 70% 이상 에비타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5년 동안 EPS, 즉 순이익의 성장은 무려 46%가 평균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1년 동안 현금 흐름이 무려 343% 증가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70%나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다음에는 모멘텀을 보실 텐데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3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4가지는 바이, 즉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버 주식의 YTD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윗부분을 보시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같은 지점, 즉 $82 부근에서 막히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62.95 부근에서 반등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단단한 지지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현재 일종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73 부근에서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막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저항선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한동안은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버 주식이다.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소형주에 관련된 아티클입니다. 7월 달에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속 시원하게 달렸던 소형주가 갑자기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형주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형주를 팔아서 엔비디아를 조금 더 살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소형주 랠리는 대형주보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소형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시죠. 한 전략가에 따르면 소형주에 대한 강세 사례는 오랜 기간의 침체 이후 2025년까지 수익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내년에 소형주의 수익 성장률이 대형주의 수익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먼트의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 조시 잼너는요, 시장의 단기 변동은 심리와 포지셔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수익 성장과 같은 펀더멘탈이 승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멀티플은 심리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닝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년 또는 18개월이라는 중기적인 기간 동안에는 소형주가 여전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는 막대 그래프가 3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그레이, 즉 회색은요,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이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청록색은 뭐냐면요, 500대 기업 중에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바로 러셀 2000 소형주의 수익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왼쪽에 2023년에 실제적인 수익 성장이 나와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1년간 수익이 무려 34%나 급등했습니다. 반면 500대 기업 중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은요, 수익이 오히려 1년 동안 4.4% 감소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무려 12.2%나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야, 이것 때문에 2023년에는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만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짚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2024년 올해 수익 성장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올해 한 해 동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기업은 무려 29.2% 수익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청록색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은 6.5% 정도 어닝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7.3% 어닝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내년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5년 전망치를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여전히 18.4%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을 이루는 493개 기업은 13.5%, 그리고 러셀 2000개 같은 경우는 무려 37.6%의 순이익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치가 만약에 실현이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한 1년 가까이 S&P 500보다는 여전히 러셀 2000의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소형주 기업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는 데 성공해야 된다.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소형주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리세션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형주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소형주에 큰 베팅을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후 12개월 동안 소형주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발표된 제프리즈의 분석에 따르면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후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소형주는 무려 27%나 1년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대형주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 16%도 굉장한 상승 추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주의 27%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형주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 월가에서는요, 13F5 시즌이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손이라고 부르는 스마트 머니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됐거든요.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는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헤지펀드가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순위를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이 헤지펀드 상위 50개 매수 포지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리서치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식들은 퀀트펀드 또는 사모펀드 투자를 포함하는 헤지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비중 기준 상위 10개 종목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종목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지펀드들마다 가장 아끼는 종목들이 있겠죠. 따라서 탑10 종목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스켓은 연초 이후 S&P 500 주가 수익률인 17.5% 대비 18.8%를 기록하면서 초과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2001년 이후에 거의 60%의 분기에서 S&P 500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헤지펀드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그룹은 S&P 500에 대해 섹터 중립적이지 않고요. 11개 섹터 중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 중에 정보기술이 전체 바스켓의 24%를 차지한다. 따라서 헤지펀드 역시도 테크주를 선호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헤지펀드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 즉 탑10 안에 자주 등장하는 주식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1위를 보시면요, 아마존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존 주식을 상위 10개 종목, 즉 탑10으로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 무려 99곳이 되거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79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당당 1위를 차지한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위는 메타입니다. 77곳의 헤지펀드가 탑10 안에 메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위는 알파벳입니다. 51곳, 5위가 애플입니다. 애플은 43곳의 헤지펀드가 탑10 안에 애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총 41곳의 헤지펀드가 탑10 안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위는 TSMC죠. TSMC 같은 경우는 30곳의 헤지펀드가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8위는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총 28곳의 헤지펀드가 탑10 안에 우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17위를 보시면 세일즈포스가 15곳이고요. 21위를 보시면 브로드컴이 등장합니다. 총 13곳의 헤지펀드가 탑10 안에 브로드컴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5위에 GE가 나오고요. 12곳이죠. 자, 마지막으로 47위를 보시면요. AMD가 나오는데 10곳의 헤지펀드가 비중 있게 AMD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F 파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리스트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분기에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20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본 부분은요,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였고요. 이번에 보실 리스트는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헤지펀드가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는가, 여기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2분기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20개의 러셀 1000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러셀 1000은 뭐냐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1000대 기업을 가리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략가 벤 스나이더가 나오는데요, 헤지펀드 인기 종목의 변화는 향후 주식 수익률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벤 스나이더에 따르면요, 역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상승한 이후 몇 분기 동안 동종 업종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한 바가 있다,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20개 라이징 스타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위를 보시면 헙스폿이 나오는데요, HUBS가 티커네임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헤지펀드의 수의 변화를 보시면 무려 33곳이 증가를 했다. 즉 지난 2분기에 헙스폿을 새롭게 매수한, 투자를 시작한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3위랑 4위를 보시면 비슷한 성격의 종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에너지 주식입니다. 3위를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주식을 보유한 헤지펀드의 수가 무려 26곳이나 올라갔고요. 디스트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보유한 헤지펀드의 수가 26곳이나 증가했습니다. 6위 역시도 인공지능 수혜주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4곳에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8위는 애플입니다. 22곳이 늘어났고요. 11위는 퀄컴, 20곳이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20위를 보시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 헤지펀드는 18곳이 늘어났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13F 파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보만 더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헤지펀드들은 과연 테슬라 주식을 더 샀을지 아니면 2분기 동안 팔았을지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를 보는 방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2024년 1분기에는 407곳의 헤지펀드에서 테슬라를 들고 있었다. 자, 그런데 2분기 말을 보시니까요, 425곳으로 늘어났죠.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가 4.42% 증가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지펀드들 중에 테슬라에 큰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따라서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기관의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9곳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13곳으로 증가했죠. 빅스테이크의 정언이 뭐냐면요, 전체 투자 자금의 5% 이상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곳에서 13곳으로 테슬라에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증가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다음에는 미디엄 스테이크죠. 이 부분은요, 0.5%
1.5%에서 5% 사이를 얘기하고요. 지난 분기에는 109곳이었는데 이번에는 126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도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지난 분기 동안 과연 테슬라 주식을 판 기관이 더 많은지 아니면 산 곳이 더 많은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테슬라 주식을 판 기관의 수는 196곳이었고요. 테슬라를 매수한 기관의 숫자는 233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기관의 수보다는 매수한 기관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18.88% 더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을 보시면요. 탑20 안에 테슬라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는 지난 분기에 84곳에서 96곳으로 증가했고요. 마지막으로 탑50에 테슬라를 담고 있는 기관의 수는 지난 분기 172곳에서 190곳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수치가 많이 발표된 것이 2분기에 13F 파일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차 적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편집을 잘해서 깔끔하게 다듬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도 휴식 푹 취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